질문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쭉 그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모든 것을 다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답변을 드리고요. 답변 드리지 못하는 내용은 제가 김성우님께 따로 부탁을 드렸어요. 다 정리해갖고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답변을 다 달아서 다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바로 답변을 듣지 못하시더라도 제가 전달해 드릴 테니까 평소에 이제 궁금하셨던 점들 이렇게 쭉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서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그 뉴트라이트의 어떤 강점, 차별성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 앞서 이제 오영호 리더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너무 요즘 그 리더님들은 고급 정보만 찾는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맞는 말씀이다 이렇게 공감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뉴트라이트의 강점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이제 뉴트라이트의 강사로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외부 전문가로서 봐도 뉴트라이트의 그 어떤 강점이나 차별성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브랜드 스토리 나오잖아요. 이 브랜드 스토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이 뉴트라이트의 강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하나하나가 전부 제가 봤을 때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지켜나가는 그런 건강기능식품 회사가 드물고, 드물다기보다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말 확실한 뉴트라이트의 어떤 차별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리더님들은 이 홈페이지 내용은, 뭐 당연한 건데, 뭐 다른 건 없나,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기본은 이제 사실은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그 시장 조사 기관, 글로벌 데이터의 인정을 받은 내용이 이제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세계 판매 1위 브랜드다라는 건데요. 이 얘기를 이제 제가 다른 여러 회사와 같이 코업을 하다 보면 이제 아메이는 뭐 워낙 오래됐고 뉴트라이트도 워낙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LBO 분들 사업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당연히 그런 제품의 그 매출이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시는 그런 그 회사들의 그 직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속으로 생각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예전에 제가 이제 뭐 어렸을 때도 교육받고 아메이 생활할 때 이제 3P가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피플, 뭐 프로덕트, 플랜 이렇게 세 가지가 3P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프로덕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품이 세계 판매 2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는 제품의 어떤 그 품질이 담보되지 않으면요. 제품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세계 판매 2위를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접한 경험해본 다른 회사들을 보면은 제품의 품질이 너무 떨어지는데 이제 우리는 플랜이 좋으니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낙관하는 그런 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회사들의 그런 어떤 제품력을 가지고는 이제 뭐 어떤 그 우리 그 리더님들, 그 사장님들, 사업자분들의 어떤 수가 절대 증가하지 않고 문 닫는 회사도 되게 여러 봤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사랑을 받아서 이게 재구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리더님들이 계속 배출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세계 판매 1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자체가 세계 판매 1위라는 것 자체가 이 제품력이 담보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제 지금 보시는 자료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여기 중요한 그런 그 어휘들이 나와요. 문구들이 굉장히 중요한 문구들이 나오는데 지속 가능한 생태계 논법 지속 가능한 생태계 농법 이런 거를 이제 적용하는 그런 글로벌 업계가 없고요. 그 다음에 추적 관리, 네. 씨앗부터 수확물까지 추적 관리를 하는 그런 회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 농장을 소유해서 직접 작물을 재배하고 그 원료로 사용하는 그런 회사도 없고요. 이런 것 자체가 전 세계에서 유일한 그런 뉴트라이트만의 그런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전 세계의 생태계 농장뿐만이 아니라 물류 허브센터, 뭐 생산시설, 우리 리더님들이 아마 그 본사에서 배포된 그런 자료에도 다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글로벌 플래닝, 또 이제 구매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전 세계에 걸쳐서 골고루 이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플래닝 구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연구기관 및 다양한 연구기관 및 생산시설을 이제 확보하고 있다라는 것, 네, 이런 것도 중요한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료부터 우리 고객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그런 품질 관리, 그다음에 끊임없는 연구, 추적 관리, 뉴트라이트 보테니컬 프로세스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차별화된 그런 프로세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첨단 기술을 갖춘 시설 수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사실 뭐 대학이나 아니면 병원 그 부속기관이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일반 기업에서 이렇게 큰 규모의 연구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런 그 회사가 없습니다. 그리고 특허도 거의 1000여 건 이상 확보를 하고 있고, 이제 과학 전문가 800여 명, 품질 테스트 50만 건, 이런 것들이 정말 이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차별화를 이제 만들어낸 그런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끊임없이 연구를 개발하고 있죠. 식물 영양소 연구, 그리고 이제 WX의 항산화 관련된, 그다음에 DNA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그다음에 최근에는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 연구, 이 부분은 또 이제 우리 뉴트라이트의 미래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후반부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물 영양소 추출 및 혁신적인 가공 방법,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그다음에 성분에 대한 정기적이고 엄격한 심사, 이런 것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이 일반 기업체에서 이렇게 계속 세계적인 SCI급 학술지에 연구 논문을 게재하는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글 학술 검색이나 아니면 이제 미국 국립보건원 의학 논문 라이브러리 퍼브메드가 있습니다. 이 퍼브메드에 들어가셔서 이제 혹시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웹사이트 주소를 적어놨는데, 여기 들어가셔서 뉴트라이트 헬스 인스티튜트라고 검색을 하셔도 수많은 논문이 나옵니다. 그만큼 다양한 그런 그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들을 논문으로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신제품이 나올 때 이런 논문들 를 통해서 검증된 그런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는데, 검증하고 검증하고 또 검증하고 이런 계속되는 검증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로 최초의 그 연구가 시작된 이후에 한 5년 정도는 계속 연구를 진행해서 확실한 그런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효과라는 것이 검증이 되었을 때 제품을 생산하는 프로세스 제가 확인했습니다. 왜 이렇게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제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국내에 어떤 제품이 출시가 됐는데 우리도 그런 제품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본사에 요청하면요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너무 결정이 느려, 뭐 이런 평가도 하긴 했었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 프로세스를 확인해 보니까 이제 소팔메토가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000년 초반에 출시가 됐는데, 소팔메토 연구가 1990년대 중반에 시작이 됐어요. 뉴트라이트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미 이제 뭐 소팔메토나 레툴루트나 이런 모든 성분들에 대한 어떤 그 전립선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확실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한 10여 년 가까이 계속 그 추가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결과가 나왔을 때 자신 있게 제품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한 후에 제품을 하는 그런 철저한 그런 관리, 이런 것들도 그 뉴트라이트의 아주 그 중요한 그런 차별화 포인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되게 큰 감동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WX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년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리비전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각 지역의 각 나라의 사람들의 건강 상태가 또 식습관 이런 거 다 다르기 때문에 건강 상태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은 그런 같은 WX가 전 세계에 다 같이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각 지역별로, 각 인종별로, 민족별로 그 건강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태를 파악하고 그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디자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리비전이 되잖아요. 최근에 이제 제가 기억하기로는 1919년, 2019년, 2020년 그때 리비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이미 이제 몇 년간의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변화했고 어떤 영양소가 부족하고 이런 부분 다 파악한 다음에 그런 영양소를 이제 보충해 주기 위해서 1000여 종 이상의 식물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그 각 2만 회 이상의 그런 배합에 관련된 그런 연구를 통해서 가장 최적의 건강기능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른 회사는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어떤 영양소 좋다 그러면 그 영양소가 함유된 그런 제품을 빨리 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을 예,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검증된 기능성입니다.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뭘까요? 네, 어떤 브랜드, 브랜드 충성도, 뭐도 중요하겠지만은 실제로 이 건강기능식품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그냥 식품 첨가물에 불과한 그런 제품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상당수가 시장에 그런 제품이 나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뉴트라이트의 건강기능식품들이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를 검증을 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뉴트라이트 더블 X만 예를 들어봐도 이제 더블 X를 완제품을 생산한 후에 그 5개국, 6개국의 논문을 메타 분석해서 이게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를 검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 분석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연구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 연구 방법들 신뢰도에 따라서 이제 근거 중심 피라미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실에서 한 연구는 말 그대로 실험실 연구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는 확신할 수 없는 거고 점점 이 피라미드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신뢰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뭐 동물 실험도 하고 증례 보고도 하고 뭐 코호트 대조군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인체를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하게 돼요. 그 임상 연구를 여러 가지 종합해가지고 이거를 통계적으로 평균을 해서 재분석하는 방법이 메타 분석이고 이 메타 분석이 가장 신뢰도가 높은 그런 연구 방법인데 이제 더블 X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타 분석을 통해서 그 건강에 효과가 있다라는 게 검증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상 연구 자체도 안 하는데 메타 분석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임상 연구를 안 하나? 뭐 이런 그 궁금증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타민 C가 있다 그러면 비타민 C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비타민 C를 제품을 만들어서 그 완제품을 가지고 임상 연구한 결과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 게 아니라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뉴트라이트 제품들은 그런 연구들을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비타민 C가 우리 건강에 좋다라는 연구들이 너무나 많은데, 혹은 비타민 D가 건강에 좋다라는 연구들이 많은데, 각종 미네랄들, 항산화영, 식물 영양소가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 연구는 많은데, 그러한 각각의 영양소나 원료를 사용해서 하나의 완제품을 만든 다음에 그 완제품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임상 연구를 통해서 검증한 제품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제품에 대한 품질에 자신이 없다면 임상 연구를 할 수도 없는 거고요. 임상 연구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해요. 이 건강 영양학 분야에서 우리가 계속 이제 다른 그 과학 분야보다 이 발전 속도가 느린 게 뭐냐면 임상 연구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고 또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 위험성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자신 있게 진행했다라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 완제품이 더블 X라는 완제품이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됐다라는 것들이 검증이 되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저는 차별성이라 생각합니다. 최고급의 원료, 품질, 그다음에 기능성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지금 보시는 논문이 바로 이 완제품 더블 X를 가지고 진행된 그 연구가 이제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그 논문 원본이에요. 이게 논문이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냐면, 내용을 포함하고 있냐면, 액세스 비즈니스 그룹에서 제공한 식물 기반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 보충제와 플라시보, 위약이죠, 위약. 위약을 가짜약을 사용한 그런 연구이다. 그리고 여기에 그 시료로 사용된 그, 그 제품이 다 더블 X고 완제품입니다. 비타민, 미네랄, 그다음에 다양한 식물 영양소와 식물 원료를 함유하고 있는 그러한 그 시약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했다. 그래서 여기서 항산화와 이제 그 어떤 DNA 손상을 줄일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가 도출됐다라는 겁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뭐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 있지만 그런 항산화 영양소, 항산화 기능을 이제 발휘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완제품이 그 항산화 기능을 하고 DNA 손상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것들이 검증된 예는 전혀 없다. 선례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뉴트리에스의 가장 큰 차별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WX 리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정기적으로 리비전을 할 때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 상태를 다 연구를 다 해요. 국민 건강 영양 조사 결과를 참조하기도 하고 또 한국아메이 뉴트라이트 한국영양학회와 공동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 상태 부족한 영양소 무엇인가 이게 실제로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에 새롭게 리비전된 WX에는 이제 미네랄 중에서 몰리브덴이 강화됐고 그다음에 식물 영양소 중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5가지 이제 색깔의 식물을 이제 섭취해야 된다고 이제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부족한 것이 보라색, 퍼플 계열의 식물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퍼플 계열의 식물 그들을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영양소, 몰리브덴을 강화시키게 비타민 B군과 비타민 D와 몰리브덴을 강화시켰는데요. 그거는 이제 철저한 이제 실제의 건강 상태를 어,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 거고, 이 몰리브덴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그 중요성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부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몰리브덴이 전 세계적으로 건강 분야에 있어서 디톡스와 항산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그런 그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디톡스와 항산화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미네랄이 바로 몰리브덴이라고 주목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몰리브덴에 대한 그 영양소, 몰리브덴 영양소를 강화시킨 새로운 그런 버전의 WX가 출시가 되었던 거죠. 몰리브덴은 이제 뭐 디톡스와 항산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이제 디톡스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요? 이제 현대인들에게는 독성 물질이 계속 쌓이고 있고, 독성 물질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몰리브덴 같은 경우에는 이 독성 물질인 아황산염을 또 독성 물질이 없는 그런 상태로 바꾸게 하고요. 알데히드도 독성 물질이죠. 이런 것도 다 이제 분해하고,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진 효소 MARC라는 효소가 있는데, 독성 대사체 배출에 관여하는 효소. 네. 이 MARC의 구성 성분이 몰리브덴이라는 것도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항산화에 있어서는 요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제 몰리브덴이 요산을 우리 체내에 생성시키는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최근의 연구 결과로 밝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디톡스와 항산화를 위해서 몰리브덴을 강화한 겁니다. 여기서 참고로 이제 요산하면은 저 많은 분들이 요산이 많으면은 어떤 병이 생긴다던데 떠오르시는 질병 있잖아요. 어떤 질병이나요? 네, 통풍이죠. 통풍이 유산이 과다하게 되면은 이제 관절, 특히 발가락 관절에 축적돼서 심한 통증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그 관절염의 일종인데요. 근데 요산 같은 경우는 우리 현대인들의 뭐 잘못된 식생활 습관, 생활 패턴, 운동 부족 이런 것들로 요산이 과다하게 축적되면 통풍이 생성이 되지만, 요산 자체는 우리 몸에서 정상적인 양으로 생성되었을 때에는 이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아주 중요한 항산화 작용과 면역 작용을 하는 중요한 그런 물질입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축적되지 않는 이상 항산화, 면역,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없애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몰리브덴이 그런 요산을 생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리고 몰리브덴이 질산염을 이산화질소로 이제 분해를 한다. 이산화질소는 네, 어떤 성분의 원료이냐면 산화질소의 원료입니다. 그래서 이산화질소가 몰리브덴에 의해서 생성이 되면은 산화질소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혈관이 확장돼요. 혈관이 확장되면은 혈압이 낮춰지겠죠. 그래서 이제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산화질소, 몰리브덴에 의해 생성이 되고 산화질소의 원료가 된다. 그래서 몰리브덴이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계신 영양소 중에서 이 산화질소를 활성화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 영양소가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로 뭘까요? 네, 코엔자임 Q10입니다. 네, 코엔자임 Q10. 그래서 우리가 코엔자임 Q10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기능성 인정받은 거죠. 그런 역할을 이제 몰리브덴이 할 수 있다. 근데 몰리브덴을 그냥 강화시켰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게 정말 중요하고 전 세계적으로 그 관심 받고 있는 그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중요한 영양소이기 때문에 새롭게 리비전할 때 포함을 시켰다라는 것만 봐도,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어떤 영양소를 하나 첨가하는 것 이상의 그런 노력과 그런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산화와 디톡스, 네, 몰리브덴 한번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 뉴트라이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양소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거예요. 이 뉴트라이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양소 뭐예요? 항산화 영양소, 항산화 영양소, 그리고 식물 영양소, 네, 오메가3 단백질, 마이크로바이옴 등이 있겠죠. 근데 항산화 영양소가 정말 중요합니다. 항산화 영양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세로라씨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아세로라씨 많이 애용들 하실 텐데 더 많이 애용을 하셔야 돼요.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 저는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항산화에서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소망이 있다면은 젊음을 오랫동안 유지하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게 소망이잖아요. 그 노화를 지연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현대 영양학계에서는 노화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기 위한 그런 끊임없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화의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면 무병장수의 꿈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어, 희망을 가지고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대 과학이 밝혀낸 노화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제
텔로미어 이론이고요. 두 번째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이론, 세 번째는 프리라디칼, 유해산소 이론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텔로미어는 우리 그 세포 안에 핵이 있고 그 안에 DNA가 있는데 DNA 중합체가 이제 염색체인데요. 염색체 끝부분을 텔로미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포 분열을 하게 되면은 할 때마다 세포의 끝에 있는 이 텔로미어가 짧아져요. 그래서 이 텔로미어가 이제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 더 이상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오래된 세포는 없어지지만 새로운 세포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노화와 질병이 진행된다. 그래서 이 텔로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세포 분열의 한계에 부딪힌다. 헤이플릭 리미트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부딪히면은 결국은 음, 우리가 질병과 노화가 이때 시작된다. 텔로미어가 중요하다. 그럼 텔로미어를 우리가 길게 유지할 수 있는 게 뭐냐? 뭐 이런 연구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노벨상도 수상한 그런 연구 분야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텔로머레이즈라는 효소가 텔로미어의 길이를 길게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텔로머레이즈라는 효소에 대한 연구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이런 어, 최신 영양학 어, 분야에서는 이런 텔로머레이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 뭐냐면 텔로머레이즈 연구를 진행해서 텔로머레이즈를 활성화시키면 텔로미어 길이가 안 짧아지거든요. 유지가 되거든요. 그럼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 뭐냐면 이렇게 계속 세포가 분열을 계속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부장이 생긴다. 이게 암세포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분열은 계속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암세포가 계속 생겨가지고 돌연변이 세포가 생겨서 이제 암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결국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원인도 역시 가장 큰 원인이 바로 활성산소라는 거예요. 활성산소. 직접적인 원인은 텔로머레이즈가 짧아지는 게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그 텔로머레이즈가 짧아지는데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유해산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7개 이제 문헌들을 찾아본 그 내용인데요. 텔로미어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영양소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시면은 정말 우리 친숙한 영양소들이 많잖아요. 비타민 B군도 있고 폴레이트는 엽산이고 뭐 칼슘, 망간, 비타민 D, 비타민이 셀레늄, 마그네슘, 구리, 아연, 뭐 시스테인 굉장히 많죠. 이게 다 우리가 정말 친숙한 영양소들이라는 거죠. 우리 제품 뉴트라이트 제품 안에 더블 X에 다 들어있는 영양소 있고 뉴트라이트 제품 안에 다 들어있는 영양소라는 겁니다. 항산화 영양소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효소의 그런 기본이 되는 그런 미네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러한 그런 영양소들이 뉴트라이트의 어떤 제품을 통해서 우리가 제공받을 수 있는 영양소들이 텔로미어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검증이 됐다, 특히. 검증이 됐다. 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그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이론이 있는데, 우리 노화가 발생되는 원인이 우리 세포는 60쪽의, 우리 몸은 대략 60쪽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포 안에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미토콘드리아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근데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 에너지가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세포가 제대로 활동할 수 없다. 세포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결국 노화와 질병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이론, 노화의 원인이 되는 그런 중요한 현대 과학계 이론 중에 하나, 세 가지 이론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이 내용을 보면 뭐냐면 여기 이제 이 OXPHOS 이제 왼쪽 보시면 옥스포스라는 내용이나 이게 산화적 인산화라는 내용인데 여러분 에너지는 ATP의 형태로 생성된다고 들어보셨죠? 네, ATP. ATP가 인산화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인산화가 되면 ATP가 생성된다. 그러니까 이 산화적 인산화라는 거는 ATP를 생성하는 과정인데 거기서 ROS가 생긴다는 건데 ROS는 활성산소죠. 결국 유해산소라는 거죠. 유해산소가 생기고 이 유해산소가 생겨서 유해산소가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떨어뜨리고 세포의 어떤 기능을 저하시킨다. 이런 내용이에요. 결국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것도 역시 유해산소다. 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기능 떨어지면 세포의 기능 떨어지니까 결국은 이 유해산소를 잘 제어하면 미토콘드리아 기능 유지할 수 있고 세포의 기능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부활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이론도 유해산소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항산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네, 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저하시키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제시된 부분이 위에 나와 있죠. 운동, 엑서사이즈와 그다음에 칼로리 리스트릭션, 칼로리를 제한하는 거. 칼로리 제한하는 거 뭐예요, 여러분? 칼로리 제한하는 거 뭐예요? 무슨 얘기냐면 적게 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적게 드셔야지
미토콘드리아도 건강하게 유지가 된다. 그 소식 같은 경우에는 적게 드시는 것은 우리 이제 우리 그 유전자 중에 장수 유전자라고 밝혀진 그런 유전자가 있어요. 시르트윈이라고 하는 유전자인데 이 적게 먹었을 때 시르트윈 유전자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장수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들은 계속 발표가 되고 있죠. 결국은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도 항산화다. 유해산소 때문이다. 근데 결국은 이제 유해산소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해산소를 제거할 수 있는 항산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뉴트라이트가 가장 주목하는 영양소가 항산화라는 겁니다. 도대체 항산화, 그러면 산화를 막는다는 의미잖아요. 산화가 뭐냐면 산화는 화학적으로 봤을 때는 전자를 뺏기는 게 산화예요. 그러니까 우리 물질이 전자를 뺏기는 게 산화고 전자를 얻으면 환원. 그 전자를 뺏기는 게 산화라는 거예요. 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명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산소를 소비하면은 이제 유해산소가 생기잖아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유해산소가 생기는데 유해산소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빈 전자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 전자 공간을 채우기 위한 그런 반응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활성 산소종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빈 전자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옆에 있는 다른 그런 물질이나 성분으로부터 전자를 뺏어온다라는 거죠. 뺏어온다라는 거기 때문에 다른 물질은 전자를 뺏기기 때문에 다른 물질은 산화가 되는 거고 이 유해산소는 전자를 뺏어오기 때문에 환원이 되는 거예요. 그 유해산소가 환원이 되면 네, 그 독성이 없는 물질로 중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해산소는 그렇게 전자를 뺏어와서 환원이 되려고 하는 그 성질이 굉장히 강하다. 그럼 결국은 유해산소가 우리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에 생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전자를 뺏기는 것은 우리 세포의 어떤 그 조직이나 기관이 되겠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도 전자를 뺏기고 핵도 전자를 뺏기고 DNA도 전자를 뺏기고 그럼 DNA 손상이 일어나고 미토콘드리아 망가지고 또 세포막도 전자를 뺏기면은 세포막도 망가지고 그리고 뭐예요? 그래서 세포는 전자를 뺏기니까 세포의 각 기관들은 전자를 뺏기니까 산화가 되는 거고 유해산소는 전자를 거기서 뺏어왔으니까 환원이 돼서 중화가 된다는 거죠. 결국은 유해산소는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유해산소 생기면은 세포는 산화될 수밖에 없다. 산화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세포가 산화되고 세포가 기능이 저하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되고 그러면 결국 질병과 노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세포가 산화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로 항산화제라는 거죠. 항산화제. 그래서 항산화제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산화제를 우리가 충분히 보충해야 되는데 항산화제를 보충하면 이렇게 앞서 보셨던 텔로미어도 유지할 수 있고 미토콘드리아 기능도 정상적으로 계속 유지할 수 있고 세포의 산화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과 노화를 방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메커니즘이 바로 항산화라는 겁니다. 그 항산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항산화 영양소를 우리가 충분히 섭취하는 그런 식생활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항산화는 여러 가지 그런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골고루 우리가 5가지의 색깔의 과일과 채소를 많이 먹자는 이유는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중요한 항산화 영양소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베타카로틴이죠. 베타카로틴도 전자를 우리 세포 대신 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유해산소에게 전자를 대신 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항산화제인데 베타카로틴을 비롯한 카로티노이드가 중요한 항산화 영양소인 이유는 우리가 우리 몸 중에서 신체 기관 조직 중에서 상피 조직에서의 항산화를 담당하고 있는 것이 베타카로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피 조직. 우리 몸의 가장 외곽을 구성하는 그런 조직을 상피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역체 일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서 세포나 바이러스가 침입할 때 상피 조직을 거치지 않으면 침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피부를 뚫고 들어오거나 우리 호흡기나 소화기의 점막을 뚫고 들어오죠. 바로 여기가 다 그 상피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피부. 상피 조직은 말 그대로 피부죠. 피부는 겉에 있는 우리 몸의 그 외부에 있는 조직이 피부이고 같은 피부이지만 우리 몸 안에 있는 그런 피부를 점막이라고 하는 거죠. 점막. 네, 점막도 피부의 한 종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피 조직, 피부와 점막에서의 항산화를 담당해서 외부로부터의 그런 어떤 유해 물질의 침입을 차단하는 면역 제1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베타카로틴이다. 그래서 항산화 영양소 중에서 베타카로틴은 상피 조직의 건강, 이렇게 피부와 점막의 건강이 중요하다. 그다음에 또 다른 항산 영양소는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이죠. 근데 우리가 혈관에 이제 그 지방들이 막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방은 물과 섞이지 않는데 혈액은 그 다 수분이에요. 근데 이 혈관 속의 지방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죠. 그 이유는 뭐예요? 원래는 지방이 물과 섞이지 않는데 코팅이 되어 있다는 단백질로 코팅이 되어 있어요.
이 지방이. 그래서 혈관 속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데 만약에 유해산소에 의해서 이 지방을 코팅하고 있는 단백질막이 산화가 돼서 파괴가 되면 물과 기름이 바로 만나기 때문에 기름이 갈 곳이 없어져요. 그럼 혈관 벽에 붙을 수밖에 없겠죠. 혈관 벽에 붙으면 혈관이 막히게 되고 어, 그러면 혈압이 올라가거나 혈관이 파열되거나 동맥경화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LDL 콜레스테롤인데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되면 동맥경화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혈관 내에서 유해산소로부터 LDL이 산화되는 것을 방어해 주는 것이 비타민 E 토코페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혈관 건강,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 이게 비타민 E의 가장 중요한 항산화 기능이에요. 또 하나는 세포막,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그 기름 지용성 환경에서의 항산화를 담당하는 것이 비타민 E입니다. 근데 우리 세포들은 세포막이 있는데요. 그 세포막은 지방 성분으로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과 콜레스테롤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산과 콜레스테롤, 오메가3 지방산도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고 콜레스테롤도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에요. 그 세포막이 산화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포막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방이 산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지방 환경에서 항산화 담당하는 것이 비타민 E다. 비타민 E다. 그래서 지용성 영양소의 산화, 세포막의 산화를 담당하는 것이 비타민 E.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다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세포막 항산화를 담당하고 있고요. 혈관 내에서의 지방의 산화를 방지해서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용성 영양소를 산화로부터 보호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비타민 E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드릴 거지만, 오메가3 지방산, 오메가3 제품에 비타민 E가 있죠? 비타민 E가 함유되어 있죠. 왜 있는 거예요? 네, 지용성 영양소인 오메가3를 산화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비타민 E가 강화가 되어 있는 것이죠.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근데 코엔자임 Q10은 이제 미토콘드리아 안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영양소가 이제 코엔자임 Q10입니다. 근데 우리 몸에서 유해산소가 계속 발생한다고 했는데 유해산소가 최초로 발생하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그 산소가 이용되는 곳이에요. 산소가 이용되는 곳은 에너지가 생성되는 곳이에요. 에너지가 생성되는 곳은 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라고 말씀드렸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최초로 유해산소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토콘드리아에는 네, 코엔자임 Q10이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유해산소가 발생할 때 코엔자임 Q10이 존재하면서 최초로 발생한 유해산소를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그때 제거해주는 그런 역할을 대신 전자를 내어주어서 유해산소가 필요로 하는 전자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코엔자임 Q10이에요. 근데 문제 뭐냐면 코엔자임 Q10이 나이가 들면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로 유해산소가 발생하는 단계인 미토콘드리아에서의 그런 항산화를 더 이상 나이가 들면 계속 힘에 부치게 된다. 그러니까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된다. 중요하죠. 그래서 코엔자임 Q10은 최초로 유해산소가 발생하는 미토콘드리아에서 항산화를 담당한다. 그리고 이 코엔자임 Q10은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가 생성되는 최종 단계에 존재하는 그런 영양소이기 때문에 에너지 생성에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성할 때 이 코엔자임 Q10이 굉장히 중요해요. 코엔자임 Q10이 풍부하면 에너지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더욱더 풍부하게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 안에 코엔자임 Q10이 있다. 근데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기관의 세포에는 세포 하나에 미토콘드리아 수백 개가 들어있는, 수천 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 에너지를 많이 생성해야 되니까. 대표적인 것이 심장 근육세포예요. 심장은 계속 뛰어야 되잖아요. 심장 근육세포 하나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수백 개에서 수천 개가 있다. 그 미토콘드리아에 코엔자임 Q10이 있기 때문에 심장 근육세포에는 코엔자임 Q10의 농도가 굉장히 높다. 그다음에 간이나 뭐 콩팥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높겠죠. 두뇌도 높고. 그래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신체 기관에는 코엔자임 Q10의 농도가 높다. 근데 나이가 들면 코엔자임 Q10의 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코엔자임 Q10을 보충해주면 항산화뿐만이 아니라 그 기관의 에너지 생성을 원활하게 해서 기관의 어떤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빨리 신체 기관의 빨리 기능이 저하되는 신체경이 어디예요? 심장이에요, 심장. 그래서 코엔자임 Q10을 보충해 주시면요, 심장 건강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심장 건강이 좋아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심장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코엔자임 Q10을 잘 보충하는 것이 항산화 이외에 어떤 그런 기능성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 생성에 코엔자임 Q10의 농도가 얼마나
코엔자임 Q10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미치는지 한 가지 단적인 예를 들어드리면요. 신혼부부들이 아이를 가지려고 병원에 가면은 남편에게 추천해주는 영양소가 바로 코엔자임 Q10입니다. 남편에게. 왜? 코엔자임 Q10이 에너지를 활성화 잘 시키기 때문에 에너지 생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자의 활동성이 강해지기 때문에 남편에게 병원의 산부인과에서 이 코엔자임 Q10을 추천해 주는 거죠. 그만큼 에너지 생성, 신체기관 기능의 회복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코엔자임 Q10이라는 점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가 이제 항산화 영양소에 대해 소개를 드렸는데, 예, 비타민 C가 왜 빠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우리가 아까 세포막에서 비타민 E가 세포막은 지방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타민 E가 세포막의 항산화를 담당한다. 그래서 비타민 E가 세포막이 유해산소가 침투해서 이제 세포막을 파괴시킬 때 비타민 E가 전자를 하나 내줘서 유해산소를 중화시키죠. 중화시키죠. 그래서 이제 세포막에서의 비타민 E의 항산화 작용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해산소가 지금 전자가 하나 부족하기 때문에 전자를 뺏어오르는 성질이 강하다. 그 전자를 비타민 E가 대신 내어줬어요. 내어줬으면 비타민 E는 전자를 하나 뺏겼잖아요. 전자를 뺏겼으니까 비타민 E도 그 전자를 채우려는 성질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생겼겠죠. 그래서 비타민 E가 프리 라디칼화 된다라는 거예요. 비타민 E가 유해산소화 된다. 쉽게 얘기하면. 그 비타민 E도 다른 데서 뺏어오려고 해. 그럼 유해산소에 뺏길 전자를 비타민 E가 대신 내어주고 비타민 E가 유해산소가 돼가지고 세포막에서 전자를 또 뺏어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등장하는 비타민 C예요. 비타민 C가 비타민 E가 필요로 하는 전자를 대신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비타민 E도 이제 프리라디칼화, 유해산소화 되지 않고 다시 재생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또 하나 궁금증이 생깁니다. 비타민 C는 전자를 또 하나 내줬기 때문에 비타민 C도 유해산소화가 된다.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계속 이제 순환이 되잖아요. 끊임없이 순환이 되니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타민 C는 전자를 내어주고, 자기가 전자를 뺏으려는 성질이 생겼지만, 그 전자를 뺏으려는 성질이 굉장히 약하고, 그리고 자기가 전자를 뺏기면 비타민 C는 자기 역할을 다 했다고 해서 몸 밖으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전자를 내주고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비타민 C는 계속 전자를 내주고 배출이 되고 전자를 내주고 배출이 돼야 되니까 비타민 C는 계속 끊임없이 계속 보충이 돼야겠죠? 네, 그래서 비타민 C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항산화 영양소예요. 항산화 영양소를 항산화하는 그런 영양소라고 보시면 돼요. 비타민 C는 정말 계속 충분한 양을 계속 끊임없이 매일매일 보충해 주어야 하는 그런 가장 중요한 항산화 영양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자. 비타민 C를 충분하게 섭취하자. 아세로라 C를 매일매일 더 많이 섭취하자라는 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비타민 C를 비롯한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 가장 우리 노화와 질병을 예방하는 기본이 되는 항산화 영양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뉴트라이트에서 중요하게 강조하는 영양소, 식물 영양소입니다. 그 식물 영양소라는 그런 개념이 우리나라에는 2000년대까지는 없었거든요. 그 식물 영양소가 뭔지도 몰랐고 중요한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식물 영양소가 중요하다라는 거는 뉴트라이트의 설립 단계에서부터 칼렌보그, 그 다음에 샘 램보 박사님에 이어지면서 식물 영양소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제 제품에 다 녹아져 있죠. 뉴트라이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영양소가 식물 영양소. 우리나라의 식물 영양소가 중요하다. 이 식물 영양소의 개념을 정립시키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한국 아메이 뉴트라이트가. 그래서 뭐 5-a 캠페인 하루에 다섯 번 5가지 색깔의 식물 영양소를 섭취해야 된다. 5 컬러 캠페인도 계속했고 그다음에 한국 영양학회와 계속 식물 영양소 심포지엄도 개최했고 심지어 식물 영양소의 날도 제정했죠. 식물 영양소의 날 며칠인지 아시나요? 5월 13일. 5월 13일. 5가지 색깔의 식물 영양소를 하루에 3번 이상은 먹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5월 13일로 식물 영양소의 날까지 제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2020년, 2019년, 17년, 18년, WX 리비전, 17년이군요. WX 리비전 되기 직전에 이제 한국 아메이, 한국 영양학회 공동 연구로 이제 그 연구를 진행했는데 우리나라 한국인들이 즐겨 먹는 채소, 과일 색깔 순위에서 퍼플이 굉장히 낮았다는 것이 밝혀졌고 WS가 리비전 되면서 그런 보라색, 검정색 계열의 그런 식물 원료를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식물에 들어있는 식물 영양소를 강화하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내 몸을 살리는 식물 영양소, 그 다음에 파이토 뉴트리언트 영양학과 같은 이 식물 영양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러한 서적도 같이 공동으로 출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네, 가지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네, 시간이 되시면 네, 한번 읽어보시라고는 추천을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게 저도 읽어봤는데 정말 식물 영양이 중요한데 우리가 읽고 이해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추천은 안 드리고요. 네,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식물 영양소의 뭐 다양한 너무나 많은 식물 영양소가 있잖아요. 그 다양한 기능성이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 모든 질병을 다 예방하는 것이 식물의 힘이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을 식물 영양소가 할 수 있다는 건데 가장 핵심은 메커니즘이 워낙 다양할 수가 있는데 핵심 메커니즘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뭐냐면 모든 식물 영양소는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을 한다. 항산화 작용과 항염증 작용 두 가지. 항산화, 항염증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모든 식물 영양소 항산화, 항염증. 보세요. 그래서 이제 식물 영양소는 유전자 전사 인자 중에 NRF2를 활성화시킵니다. NRF2는 항산화 인자라고 부르는 그런 유전자 전사 인자인데요. 식물 영양소가 NRF2를 활성화시키면은 항산화 효소가 잘 만들어져요. 그래서 항산화 기능이 급격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식물 영양소도 항산 작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NRF2가 활성화되면 예방할 수 있는 질병 이런 질병들이에요. 음, 심혈관계, 호흡기계, 신경퇴행성 질환. 신경퇴행성 질환은 이 신경퇴행성 두뇌 관련된 뭐 파킨슨이나 알츠하이머 같은 거죠. 에너지 대사 관련된 질병은 뭐예요? 대사 관련된 질병은 뭐예요? 당뇨, 비만 이런 거죠. 당대사, 지방대사, 신생물, 암 관련 모든 질병에 다 예방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는 거죠. 식물 영양소가. 식물 영양소가 NRF2 항산화 인자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항산화 기능. 첫 번째, 식물 영양소 항산화 기능. 두 번째, 항염증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루테인을 보셔도 루테인도 식물 영양소잖아요. 그 루테인은 NRF2, 그다음 NF-카파비, 이렇게 NF-카파비라고 읽어요. 이건 염증 유발인자는 억제한다는 거예요. 모든 식물 영양소가. 그러니까 식물 영양소의 루테인도 항산화 기능, NRF2를 떤 항산화 기능, 그다음에 NF-카파비 억제를 통한 항염증 기능. 그러니까 루테인은 눈에서 항산화 기능, 항염증 기능을 한다.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만약에 조인트 가드에 식물 영양소 하나 있거든요. 조인트 가드에 식물 영양소가 이제 식이유황이 MSM은 관절에서 여기 네, 항염증, 그다음에 항산화. 관절에서 항염증, 항산화. 그러면 네, 관절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또 두뇌의 은행잎 추출물, 진코엠, 플라보놀 배당체가 있어요. 식물 영양소인데 그 두뇌에서 항산화, 항염증. 식물 영양소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물 영양소가 우리 각 신체 부위에 그런 그 건강 그런 데 도움을 주는 그런 효과를 주는데요. 그 메커니즘은 바로 항산화와 항염증이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쉽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산 항염증이 가장 중요하고 그 외에도 식물 영양소에 관련 연구는 뭐 수만 건이 넘습니다. 세계적으로 비만 및 당뇨 예방, 고지혈증, 동맥경화, 암 등을 예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화기관, 근육, 뼈 건강, 두뇌 및 눈 건강, 여성 갱년기 건강, 그다음에 뼈 건강에 관련된 식물 영양소 뼈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네, 뭐 다양한 식물 영양소들과 그다음에 그 식물 영양소가 포함된 그런 식물들을 제가 한번 계속 나열을 해봤고요. 그다음 암에도 굉장히 식물 영양소가 큰 도움을 준다는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식물성 식품 많이 드시면은 식물 영양소에 의해서 다양한 암을 예방할 수 있다. 근데 아직까지 좀 한계는 존재한다. 왜냐하면 임상 연구가 잘 진행되기 어렵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임상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물 연구 모델이 다수이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이제 식물 영양소 가능성에 대한 그런 연구들은 활발하게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식물 영양소의 그런 중요성. 그래서 우리가 어, 평소에 식생활 개선해야 되는데 이 식물성 위주의 식생활로 이제 개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뉴클라이드 차별성, 더블 X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오메가3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메가3, 시중에 오메가3 제품이 워낙 뭐 수백 가지 종류가 나와 있는데, 과연 우리 오메가3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식약처 관리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의 일환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식약처 기준보다 훨씬 낮은 그런 오염물질 기준을 적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식약처에는 기준이 없는 그러한 물질들, 그런 환경 오염물질, 비소나 PCB,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인 그런 기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 0.002 피코그램이 검출이 되면 오메가3 원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피코그램은 1조분의 1g이거든요. 1조분의 1g에 0.002까지도. 그러니까 아예 조금이라도 검출되면 이 원료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만큼 품질에 특별한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세균 관리 기준도 훨씬 더 철저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E도 훨씬 더 많은 함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정제 과정도 특별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오메가3 생산 업체들이 오메가3를 이제 구매해서 그 구매한 원료를 가지고 오메가3를 생산하게 되는데요. 뉴트라이트는 자체적인 그런 어, 정제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국제적인 인증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분자 증류 공법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허받은 천연 흡수제, 오염물질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천연 흡수제에 대한 특허도 보유하고 있어서 이런 천연 흡수제를 또 투여해서 추가로 이제 남아있을 수 있는 오염물질까지 완벽하게 제거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린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아쿠아셀 공법을 통해서 훨씬 더 흡수율이 높은 그런 오메가3 그 최신 공법을 적용하고 있기도 하고요. 일단 알파리놀렌산도 뉴트라이트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알파리놀렌산도 추가가 됐죠. 알파리놀렌산은 이제 체내에서 이제 오메가3 EPA나 DHA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특징 때문에 오메가3의 이제 마린 오메가3의 그런 주 원료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약간 이제 EPA나 DHA로 전환되는 함량은 낮습니다. 좀 낮기 때문에 이제 부족할 수 있는 EPA, DHA를 추가로 보충해 준다라는 목적도 있는데요. 또 하나 뭐냐면 이 알파 리놀렌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메가3로 전환되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알파 리놀렌산이 단독으로 베타 아밀로이드 치매를 유발시키는 베타 아밀로이드 뇌 축적을 억제한다라는 것이 밝혀졌고요. 일단 뇌신경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운동신경세포 역시 이제 신경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루게릭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알파 리놀렌산도 직접 공장에서 재배해가지고 이제 이 마린 오메가3 원료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인정받은 기능성 외에도 또 추가로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검증된 원료를 사용해서 최고의 품질의 그런 오메가3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이 함축된 그러한 제품이 바로 마린 오메가3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 E가 있는데요. 이 비타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용성 영양소를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메가3 지방산 EPA, DHA가 지용성이기 때문에 산화가 쉽게 돼요. 그래서 산화를 이제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비타민 E를 이제 넣습니다. 강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오메가3가 산화로부터 이제 안전하게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작동을 제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제 비타민 E, 지용성 항산화 영양소인 비타민 E를 강화하게 되는데요. 대부분의 제품들에서 비타민 E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있으면 좋으니까 구색 맞추기 식으로 많은 그런 업체에서 이제 비타민 E를 이렇게 쭉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근데 비타민 E를 아예 거의 넣지 않고 조금 뭐 0. 몇 미리 넣고 이렇게 넣었다고 표시하는 업체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게 어, 지금 보시면 이렇게 다른 회사랑 비교하면 이제 불법이 되기 때문에 가렸어요. 가렸는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뉴트라이트 오메가3 밸런스가 39.2 가장 높죠. 다른 오메가3 제품과 쭉 비교해 보세요. 가장 높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신경을 썼다. 이 오메가3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오메가3를 섭취하면 우리 몸에 흡수가 돼서 세포막으로 이동하고 세포막에서 구성 성분으로 사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포막을 지방, 오메가3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막을 보호하는 항산화 영양소 비타민이잖아요. 비타민은 세포막까지 쫓아가야 돼. 거기까지 쫓아가서 그 세포막의 구성 성분이 되는 오메가3를 거기까지 보호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함량이 포함이 돼야 돼요.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뉴트라이트 오메가3밖에 없다.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차별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경우는 제가 강의 때도 말씀드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지금 뭐 저의 입장에서 보는 뉴트라이트의 그런 강점을 얘기하는 그런 세션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린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3 밸런스 같은 경우에 39.2잖아요. 근데 마린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더 높죠. 48이나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오메가3를 보호하기도 하고 오메가3가 세포까지 도달해서 그때까지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비타민 E는 지용성 비타민이니까 너무 많이 섭취하면은 또 우리 몸에 계속 쌓여가지고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너무 많이 섭취하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도 하시는데요. 비타민 E가 지금 일일 섭취량당 48, 마린 오메가3 같은 경우 48이 들어있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제 화면에도 표시가 되어 있는데 비타민 C의 안전 섭취량은 하루에 540입니다. 540. 그러니까 48은 굉장히 함량이 높지만 우리 몸에 어떤 독성을 유발시킬 정도의 10분의 1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비타민 E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하고 이것보다 더 많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E를 충족시키는 것이 오메가3다. 오메가3는 이제 염증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염증 억제. 근데 우리나라 이제 보건당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오메가3의 기능성에 대해서는 네 가지로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혈행 개선, 그다음 혈중 중성지방 개선, 세 번째는 눈 건강, 두뇌 건강. 하루 섭취량에 따라서 약간 기능성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게 네 가지를 인정해주고 있어요. 근데 염증을 억제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능성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과학계에서는 오메가3의 가장 중요한 기능성은 염증의 해소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메가3의 가장 확실한 기능성이 염증의 억제라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염증을 가지고 있잖아요. 온몸에 만성 염증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결국은 질병과 노화의 원인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염증성 노화라는 그런 새로운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과학계에서. 염증이 노화를 촉진시킨다. 그래서 염증을 억제할 수 있는 영양소가 오메가3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오메가3가 학계에서는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100% 확신하고 인정하고 있는데 왜 그 기능성을 인정해주지 않느냐?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에 오메가3 제품이 수백 가지가 넘어요. 근데 그 오메가3 제품들은 그 건강기능식품으로서의 최저 충족 기준을 만족시키면 건강기능식품 판매를 허가해주고 있거든요. 그 수백 가지 제품이 다 오메가3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품질을 갖춘 제품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는데 오메가3 염증에 도움이 된다라고 그 기능성을 인정해 주는 순간 그 모든 소비자들은 그 모든 오메가3 제품이 다 염증에 도움이 된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능성 인정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 중에 이 오메가3를 통해서 염증을 억제하는 도움이 되는 그런 제품은 저는 글쎄요, 뭐 한 손가락에 꼽기도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적다. 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염증이 이제 억제되는 메커니즘은 오메가3가 세포막에서 세포 내로 들어가서 염증 해소 물질을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졸빈 같은 이런 염증 해소 물질을 만들어서 세포 내 산화도 억제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도 억제하고 LDL 산화도 감소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염증을 억제하는 도움이 된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 여러분들 그 염증 억제에 대한 기능성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리더님들이 고객분들 만나셔가지고 오메가3 제품이 염증을 억제하는 도움이 된다라고 한다면 현재 기준으로 보면 법적 기준으로 보면 과대 광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뉴트라이트 오메가3는 염증 억제에 도움이 된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오메가3를 평소에 잘 섭취해서 우리 건강은 챙겨야 된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안에 이 염증 억제에 대한 기능성을 인정해 주는 그러한 시간이 곧 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좀 이 품질 인증 기준에 대해서 우리나라 보건당국의 품질 인증 기준에 대해서 좀 세분화시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게 이제 곧 이제 진행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들 오메가3 지방산 어, 이 건강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제가 강의 때마다 말씀을 드려서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제 우리가 지방산의 섭취만 바꿔도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 없는 지방은 줄이고 부족한 지방을 보충하는 거예요. 근데 필요 없는 지방은 뭐냐면 오메가 포화지방산도 그렇고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은 물론이고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물론이고 필수 지방산 중에서 오메가6 지방산도 줄여야 된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이 섭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메가6 지방산은 이제 육류나 가공식품 이런 데 많기 때문에 얘네들이 너무 많아서 염증과 이제 혈관 수축 이런 것들을 유발시키는 거거든요. 염증이 유발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감마 리놀렌산과 EPA, DHA, 오메가3 지방산이거든요. 그래서 감마 리놀렌산과 EPA, DHA 섭취를 증가시키고 어, 육류나 가공식품의 섭취를 줄여서 오메가6를 감소시키는 것만으로도 우리 세포 내에 그 세포 호르몬의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세포가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바꿔주셔도 굉장히 큰 건강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바로 나타날 수 있다. 음. 감마리놀렌산, 오메가3 지방산 증가시키고 오메가6는 줄이자. 이것도 한번 잘 기억하셔서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마리놀렌산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양소 중에서 궁합이 맞는 영양소가 있다고 하잖아요. 뭐 비타민 D와 뭐 칼슘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궁합이 맞는 영양소가 있는데요. 비타민 C와 단백질 이거 궁합이 맞잖아요. 또 철분과 비타민 C 같이 섭취해야 되죠. 그런데 EPA, DH, 이 오메가3 지방산과 GLA는 굉장히 궁합이 잘 맞는 영양소예요. 그래서 같이 섭취하시면은 혈행 개선 더 잘 되고 혈중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개선 더 잘 되고 염증 억제도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합이 맞는 영양소 EPA, DHA 플러스 GLA 증가시키고 오메가6 지방산 줄인다. 이것도 실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뉴트라이트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품질에 대한 어떤 자신감, 그다음에 그런 차별성 이런 것들에 대해 말씀 주셨는데 앞으로 뉴트라이트는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네, 2024년 세계 이제 건강영양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핵심 키워드들인데요. 이게 이제 2024년 핵심 키워드들인데 뭐 2020년부터 계속 이제 그 키워드들을 보면 중복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결국 그 중복되는 것이 앞으로 미래의 어떤 건강 영양 분야의 키워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 건강, 그다음에 인지 기능, 수면 스트레스, 마이크로바이옴, 또 경제적인 부담 없는 영양 관리, 설탕과 소금 감소시키는 거, 식물성 식품의 중요성. 뉴트라이트의 어떤 슬로건이죠. 철학, 식물성 식품의 중요성, 회복의 중요성. 단백질 생산의 미래, 개인 맞춤, 영양, 눈 건강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키워드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이 식물성 식품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식물성 식품의 중요성. 식물 영양소가 정말 앞으로 그 뉴트라이트의 어떤 어, 가장 핵심 철학이지만 미래 건강 영양 트렌드에서도 핵심으로 자리 잡아 갈 것으로 강력하게 학계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식물성 식품 굉장히 중요하다. 단백질도 식물성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단백질 지금 생산하는데 우리가 육류를 주로 이제 단백질 근원으로 많이 여기잖아요. 근데 육류가 굉장히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죠. 어떤 환경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어떤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 때문에 육류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그런 단백질 근원이 필요하다. 뭐 곤충을 단백질로 이용하는 것, 배양육, 세포를 배양해서 단백질 조직을 만들어내는 것, 또 효소나 균주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식물 영양소와 더불어서 식물성 단백질의 어떤 그 중요성도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 영양학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면역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시키는 그러한 부분들도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식물 안전성 부분에서 그렇고 그다음에 어떤 환경이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식물성 단백질이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양학적으로도 동물성 단백질 못지않게 완전한 단백질이다. 식물성 단백질이 단백질로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오해라는 것이 최근에 많이 밝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 그 발생하는 그러한 양도 식물성으로 바꿨을 때는 굉장히 줄일 수 있다는 게 지속 가능성에 관련된 부분이고, 식물성 단백질로 필수 아미노산을 얻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2016년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미국 영양협회 영양학회에서도 채식으로 단백질 섭취는 전혀 부족하지 않고 식물성 단백질 불완전하다라는 오해다. 하나의 식물을 가지고만 봤을 때는 부족할 수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두세 가지 식물만 조합을 해도 이런 떤 불완전 단백질에 대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은 충분히 보충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증가할수록 사망률 증가하고 식물성 단백질 섭취가 증가할수록 사망이 감소한다. 이거 다 알고 계시겠죠? 이제 우리가 섭취하는 열량의 하루의 열량 중에 10%를 탄수화물을 줄이고 대신 동물성 단백질로 바꿨을 때 그러면 사망률이 심혈관 질환이나 사망률이 8% 증가하는데 어, 이를 섭취 열량의 3%만 탄수화물 줄이고 식물성 단백질로 바꾸면 심혈관 질환 사망률이 12%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동물성 단백질 섭취, 고기 육류를 4%만 식물성으로 바꿔도 네, 전체 사망률 34% 줄일 수 있고 심혈관 질환 관련 사망률 42% 줄일 수 있다. 저는 이제 매일매일 그 건강 관련 그 뉴스나 기사, 그다음 논문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이제 클리핑을 해놓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매스컴에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가 단백질을 노년층에서 고령층에서 충분히 섭취해야만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발표됐습니다. 예, 오늘 나온 기사였어요. 단백질이 치매에도 관련이 있다라는 것.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단백질 중에서 식물성 단백질이 건강에 더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지속 가능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건강 영양 트렌드를 보면은 뭐 개인 맞춤화 건강, 그다음에 식물성 식품의 중요성,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것들이 가장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건강 영양 트렌드에서 우리가 이제 이제 지금까지는 평균 수명이 증가해 왔던 이유는 바로 큐어, 치료를 의학이 발달하면서 의료 기술에 연명하는 그런 그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인데요. 앞으로는 네, 이런 치료 영역이 감소하고 평소에 어떻게 건강을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맞춤, 최적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고객들의 그런 수준도 변화되어 가고 있고, 개개인별로 건강 상태가 틀리니까 개개인의 최적화된 그런 영양 성분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개념이죠. 그럼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하냐? 개개인의 이제 유전자를 다 분석해가지고 그 유전자의 특성을 그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가 취약하다, 어떤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가지고 예방 영역에 적용할 수가 있겠죠. 개인의 사람의 유전자를 전부 다 파악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 2022년에 인간 유전자의 99.999%가 다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인간 게놈 지도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매스컴에서 일제히 보도를 했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난관에 봉착을 했냐면 인간의 유전자를 다 분석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유전자를 다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발생한 어떤 건강상의 문제나 질병에 대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분야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 왜 인간의 유전자를 다 파악했는데 그러한 명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을까? 바로 마이크로바이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유전자는 맥스 한 4만 개 정도인데 우리 장내에 우리 몸 안에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의 유전자의 개수가 800만 개, 800만 개. 인간의 유전자는 4만 개인데 이 미생물의 유전자가 800만 개란 거예요. 그 미생물의 유전자 800만 개랑 인간의 건강에 무슨 상관이냐? 이 800만 개의 미생물의 유전자가 인간 유전자와 상호 네, 작용을 한다는 게 밝혀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막 인간 유전자 4만 개를 다 해독했다고 좋아할 그런 단계가 아니라 정말 진정한 개인 맞춤화 건강을 위해서는 4만 개 해독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20배가 더 많은, 20배 맞나요? 200배가 더 많은 800만 개 유전자를 해독해야 되는 그런 지금, 네, 현실에 직면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 최적화 건강을 정말 진정한 개인 최적화 건강 완성하기 위해서는 개인 유전 정보 분석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 분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연구가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이 분야가 미래 건강 영양 문제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 분야로 계속 떠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장 건강에 관련된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제 한 20년 전부터 계속 연구가 끊임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개념이 나온 게 언제냐면 2006년도예요. 2006년도. 20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네. 2000년, 20년 채 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마이크로바이옴의 중요성은 지금 건강 분야에서 가장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결국 이 장이 다른 모든 신체 기관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이 건강해야만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신체 기관과의 축에 의해서 이런 모든 신체 기관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던 개념은 뭐였냐면 장은 소화기관이다. 그러니까 소화가 잘 돼야 된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장이 건강하지 못하면 모든 건강을 다 잃을 수 있다는 거. 기본이 장이라는 거. 뇌도 그렇고 면역도 그렇고 간도 그렇고 심장도 그렇고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행된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두뇌와 관련해서 이제 이렇게 많은 연구들이 진행이 되어 왔고요. 이게 대표적인 연구만 제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신장에 대한 거, 그다음에 간에 대한 연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장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에요. 장이 안 좋아지면 이런 신체 기관들이 다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뼈, 피부, 심장, 모든 신체 조직이 장과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프로바이오틱스로 활용이 되고 있고, 진단 영역이나 질환 예측하는 분야, 그다음에 치료제로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활용은 앞으로 더욱더 크게 확대될 것이다. 무궁무진하다 가능성이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면 장폐축의 경우, 장과 폐가 연결되어 있다. 장이 나빠지면 폐가 나빠진다. 네. 그리고 염증도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에 관련된 장과 장폐축에 관련된 면역이에요, 면역. 면역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몸에 침투하는 그런 외부의 유해 요소들, 독성 물질이나 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침투할 때 아까 상피 조직을 통해서 침투한다고 말씀드렸고, 상피 조직이 건강하기 위해서 베타카로틴을 비롯한 카로티노이드가 그 상피 조직에서 항산화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점막을 통해서 대부분 다 침입을 하거든요. 장점막을 통해서 나쁜 바이러스가 침입을 하고 폐 점막을 통해서 침입을 합니다.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폐감염이잖아요. 폐 점막을 통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투를 하는 거죠, 우리 몸에. 그러니까 면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건데, 장이 건강하면 폐가 건강하기 때문에 이제 면역력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감염됐다고 하더라도 경증에 그치고 금방 회복한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다 왜 그랬을까 역학조사 해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장이 건강하다는 공통점이에요. 장이 건강해야지 면역이 강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장과 면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장이 모든 면역 그 세포와 면역 물질이 장에다 밀집되어 있어. 80% 이상이. 그러면 장에서만 면역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우리 몸의 혈액과 림프관을 통해서 면역 세포나 면역 물질들이 다 이동을 해서 우리 몸 전체의 면역을 활성화시킨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장폐축의 개념이고요. 결국 이제 장이 이제 왜 이렇게 우리 면역에 도움이 되는지 그걸 이제 밝히기 위한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그 결과 뭐냐면 장에는 이 면역을 담당하는 세 가지 기본 메커니즘이 있다. 첫 번째는 미생물학적 작용. 이건 뭐냐면 장에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으면 이 프로바이오틱스가 세균과 바이러스를 없애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 장내에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으면 장 점막이 튼튼해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에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으면 이 프로바이오틱스와 인간 유전자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면역학적으로 우리 면역 체계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에서의 어떤 건강 상태가 우리 면역에 필수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장폐축의 핵심 개념이고,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다. 뇌가 부담을 받으면 장이 안 좋아지고 장이 안 좋으면 뇌가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과민성 대장 증상이 생기고 장이 약하면 짜증도 많이 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게 장 뇌축의 개념이죠. 그 장이 안 좋아지면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이제 이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이 뇌에서 만들어지는 줄 알았는데 이 행복 호르몬의 90%가 장세포에서 생성된다는 게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도 장의 역할이 크다. 유장관과 장과 뇌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이 약해지면 심적 장애도 생길 수 있고 심각한 경우에는 신경퇴행성 질환까지 생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밝혀지게 되는 거죠. 치매 환자의 장 속에는 정상인들에게 발견되는 그 좋은 균이 적다. 또 우울증 환자에도 마찬가지다. 이런 결과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장과 뇌도 연결되어 있다. 그 장이 이제 결국은 지금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장폐축과 장뇌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다른 신체 기관과에도 밀접한 그런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후성 유전학적 관점에서도 결국 이 모체, 어머니의 건강 상태가 자녀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어머니의 건강 상태 이런 것들이 결국 인간 유전자에 영향을 미쳐서 이 신생아의 유전자도 변화시킨다. 마이크로바이옴도 변화시킨다. 그래서 결국은 성인기 비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임신과 출생 전후의 외인성 요인, 그러니까 아빠나 엄마의 그런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제 생애 초기 장 상태가 좋은 균이 없으면 평생 건강하지 못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냥 장내에 건강한 세균총이 잘 형성이 되면 정상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프로바이오틱스가 이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아이가 수성 유전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소화 기능이거든. 왜냐하면 영양소를 잘 흡수를 해가지고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소화 기능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또 기능 중에 하나가 면역 기능이에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 있으랑 틀려서 몸 밖으로 나오면 엄마 뱃속에 나오면은 다양한 그 외부 유해 환경 요인에 의해서 이제 우리 몸을 보호해야 되는 그 면역 기능이 발달하게 되어 있는데 발달해야만 하는데 이 소화기관과 면역의 발달을 담보하는 것이 바로 이제 장 건강이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면역과 성장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성장은 잘 되는데 면역이 약한 경우는 없고요. 우리 아이는 면역이 좋은데 성장이 안 되는 경우 없다라는 거예요. 그 면역과 성장은 동전 앞뒷면 같아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죠. 근데 우리 아이는 정말 건강한데 이런 예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는 정말 면역은 굉장히 좋은데 키가 안 큰다.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이 계셨는데 정밀하게 검사를 해본 결과 아이들이 실제로 그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염증성 그런 장질환이 발견되었다라는 그런 기사도 발표된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면역과 성장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장 건강인 프로바이오틱스,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마이크로바이옴은 우리 몸에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의 생태계를 의미하는데 미생물에는 좋은 균, 나쁜 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좋은 균, 건강기능식품에 이용되는 그런 좋은 균이 이제 바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프로바이오틱스 마이크로바이옴이 중요한데 유익균, 좋은 균은 이제 계속 감소합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는 뭐 90% 거의 100% 가까이가 아기였을 때는 좋은 균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계속 떨어져서 평균적으로 60세가 되면은 좋은 균은 5%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 좋은 균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좋은 균이 감소하면 장 건강이 악화되고 장 건강이 악화되면 전체 신체 기관의 그런 기능성 떨어지고 건강이 악화된다. 결국 노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게 마이크로바이옴의 다양성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균의 그 절대적인 숫자도 나이가 들면서 감소하지만 다양성도 감소한다. 좋은 균의 종류도 감소한다. 그 종류도 감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균을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좋은 균이 어, 서식을 하고 증식을 해야 되는데 이 다양성도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균의 어떤 절대적인 비율 그리고 이 다양성, 좋은 균의 종류도 시키는 것이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고 이 다양성이 떨어지면은 우리 현대인들에게 발생하는 대부분의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이 다양성의
그래서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다양성이 증가하면은 이 그 좋은 균들이 체내에서 대사해주는 그러한 좋은 물질들이 대사가 되잖아요. 만들어지잖아요. 포스트 바이오틱스, 단세 지방산 같은 짧은 사슬 지방산 같은 이 포스트 바이오틱스가 많이 생성이 되면 우리 건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맞는 그런 어떤 마이크로바이옴, 나에게 맞는 포스트바이오틱스, 프로바이오틱스, 좋은 유익균을 어, 판단하는 기준에 균 다양성과 이제 포스트바이오틱스의 생성 양이 포함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뭐 염증성 노화라는 그런 새로운 그런 그 어휘가 등장하고 있다. 염증성 노화. 그러니까 염증성 노화가 염증이 많아지면 노화가 촉진된다는 거고 이 염증이라는 것이 결국 장내에 나쁜 균이 많으면 염증이 촉발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장내에 나쁜 균이 많으면 염증이 많아지고 그러면 노화 질병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연구 결과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건강한 젊은 분, 그다음에 이제 8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 굉장히 건강하신 분들이 계시죠. 그다음에 또 100세 이상 건강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렇게 나이가 드셨는데 건강하신 분들의 그 건강 상태 원인을 보니까 염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염증. 염증이 젊은 사람들과 똑같아요. 염증 수치가 일정해. 나이가 들면 염증이 많아지는데 염증이 증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염증이 증가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어디 있냐면 장내에 좋은 균이 많고 그 다양한 종류의 좋은 균이 존재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 다양한 종류의 좋은 균들, 이러한 균들이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많이 생성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염증을 줄여야만 우리가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는데 그 염증을 줄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프로바이오틱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 염증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몇 가지 나왔어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우리 현대인들에게 염증은 건강의 가장 큰 적, 노화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염증을 없애는데 방어하는데 도움이 되는 영양소 세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첫 번째 뭐였냐면 항산화 항염증, 식물 영양소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염증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능성은 오메가3에 있다. 오메가3 지방산. 그 또 하나는 바로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그래서 염증의 어떤 개선을 위해서는 세 가지 영양소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뉴트라이트의 그런 프로바이오틱스의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염증의 해소에 도움이 되는 영양 세 가지가 있었고요. 우리 다양한 그런 제품 라인을 구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그 궁금한 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균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좋은 균의 비율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느냐? 그러면 좋은 균을 많이 섭취하면 우리 장내에 좋은 균의 비율이 높아지긴 하겠죠. 그래서 프로바이오틱스를 계속 섭취를 해야 됩니다. 섭취를 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 좋은 균의 종류는 너무나 많아요. 종류가 다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음, 신체 우리 몸 밖으로 나와서 증식 배양할 수 있는 좋은 균의 종류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좋은 균을 많이 다 배양해가지고 제품에서 섭취하면 좋은데 모든 좋은 균을 다 우리가 보충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몇몇 균주만 제품화할 수 있어. 근데 이 제품화할 수 있는데 이 제품화한 그 몇몇 균주들을 섭취했을 때 걔네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자기네들만 증식해. 다른 좋은 균들은 증식할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그 몇몇 균주들은 개체수가 많아지겠지만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양성이 오히려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이 건강해질 수 없고 우리 몸이 전반적으로 건강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계라는 거예요. 프로바이오틱스 한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좋은 균이 있다고 섭취를 했는데 걔네들만 증식을 하고 나머지는 좋은 균이 종류가 감소한다.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현대 영양학계에서 발견한 균주 중에는 굉장히 좋은 균들이 많은데 그 몇몇 균주들은 그 균주들을 섭취했을 때 자기네만 증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장내에 서식하는 다른 균주들까지 증식하게 도와주는 몇몇 균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몇몇 균주들을 섭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 중 유익균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 이렇게 다른 우리 몸속에만 서식할 수 있는 다른 좋은 균들까지 증식을 도와주는 그러한 검증된 균주는 몇 개 없다라는 거예요. 그 균주를 포함하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이 좋은 제품이에요. 나머지는 드시면 오히려 건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바라보는 그 뉴트라이트 이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의 가장 큰 장점, 네, 바로 그런 균주를 검증된 균주를 다른 균주까지 증식을 도와준 검증된 균주를 함유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 밸런스 유린이라는 겁니다. 네, 이걸 아셔야 돼요. 다른 분들은 뭐 다른 유산균 먹고 있어. 그 유산균이 유익균이 다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다른 균의 증식까지 도와줄 수 있는 검증된 균을 포함하고 있느냐, 포함하고 있지 않느냐가 이 프로바이오틱스 선택까지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 밸런스 유린이 바로 그런 제품이라는 거. 그럼 마일렛 바이 뉴트라이트 그거 검사하고 섭취하셨잖아요. 섭취하셔가지고 검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균의 다양성이 증가했다라는 결과가 나와요.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가 증가했다는 결과가 나와요. 균의 다양성이 증가했다라는 결과가 나오잖아요. 직접 검사를 했는데. 그건 뭐예요? 그 균들이 나에게는 최적화된 균이고 그 균들이 다른 균의 증식까지 도와준다라는 것, 실제로 도와준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프로바이오틱스, 바로 이 원료의 차별, 그다음에 제품의 차별화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뉴트라이트에서는 지금 개인 최적화 건강, 더 정밀한 개인 최적화 건강을 하기 위한 끊임없는 그런 로드맵을 지금, 네, 로드맵을 네,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커스터마이즈드 팩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마이 팩도 나오고 마이 랩까지 지금 나왔는데 이제 마일록 바이 뉴트라이트 그 위에 보시는 뭐 라이프 스타일 건강 검진 데이터 식생활 패턴 이런 것까지 다 분석을 해가지고 로그는 기록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기록을 다 종합해서 가장 나에게 적합한 그런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미래에는 이제 AI 시대라고 하니까 이제 개인의 유전자 그다음에 마이크로바이옴의 유전자까지 다 분석을 해가지고 AI의 도움을 받아서 가장 정밀한 그런 개인 맞춤 건강을 추구하려는 그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그 로드맵은 이제 미래 이제 국가적인 그러한 어떤 그 부분과도 이제 접목이 되고 있죠. 건강정보 고속도로 서비스가 이제 개통이 되어가지고 개인의 어떤 승인 하에 모든 건강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국영응용과학연구소, 그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전자 동의보감 사업단과의 협력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실현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왜 뉴트라이트인가? 끊임없는 연구 개발, 최고의 품질, 검증된 기능성,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 최고의 품질, 최고의 원료를 통한 최고의 품질을 담보하고 있는가? 그다음에 뉴트라이트 핵심 영양소인 항산화 영양소, 식물 영양소에 대해서 정리해봤고요. 그다음에 완벽한 품질 관리와 최고의 과학, 오메가3 지방산 제품의 어떤 차별화 포인트, 염증 관리를 위한 영양소, 그다음에 미래의 영양 트렌드로서 개인 최적화 건강과 마이크로바이옴, 그다음에 뉴트라이트의 로드맵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너무 길어져서 네, 좀 죄송하고요. 질문을 몇 가지. 네. 네. 오늘 대표님이 뉴트라이트 강의를 하시니까 평소보다 열정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그쵸? 높으신데 지금 대표님 채팅창에 네, 많이 그 질문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네네. 이거 읽고 지금 답하시는 동안 우리 네, 반응 있잖아요. 뜨겁게 우리 엄지척과 하트 반응으로 아래에 보시면은 그 반응 바가 있거든요.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우리 대표님께 우리 사랑을 많이 표현해 주시고 제가 오늘 들으면서 정말 최고의 뉴트라이트 우리가 누구에게나 알릴 수 있는 이 자신감을 오늘 선물 받은 것 같고 그런 자료와 또 개인적으로 소장하셨던 이 비밀 공개할 수 없는 자료까지 다 오픈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채팅창에 있는 답을 다 하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몇 가지만 서머리 해 주셔서 답신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네. 지금 네,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질문, 호르몬 양성 유방암 일기인데, 항호르몬제 복용, 네, 하고 계신데요. 이상 그러니까 루바블렌드나 GLA 블렌드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의 분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치기 때문에 이제 여성 호르몬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항암 치료 하시는 동안에는 네, 섭취를 중단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항암 치료가 끝난 다음에 회복을 하는 단계에서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통풍 환자들 요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사의 어떤 메커니즘이 깨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그 통풍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뭐그 통풍 환자들은 몰리브덴 요산 생성하기 때문에 요산이 더 많이 생성되지 않냐. 이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몰리브덴이 요산을 생성하는 그 메커니즘하고 이 요산이 체내에 축적되는 메커니즘이 완전히 틀려요. 그리고 그 요산 자체가 통풍으로 인한 요산 축적 그 메커니즘이 틀리기 때문에 그 요산이 작용하는 그런 부분도 다 틀리기 때문에 WX 드시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WX 몰리브덴에 의해 생성된 요산은 항산화 면역 기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가락 관절에 쌓인 요산은 다른 메커니즘으로 생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히려 그 통풍을 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른 영양소가 많이 필요한데요. 염증을 줄이는 그런 영양소도 필요하고 대사를 정상화시키는 영양소도 필요한데 그러한 영양소는 WX에 아주 많으니까 WX 열심히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 네, 탈장과 관련해서 네,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 잘 모르겠고요. 네, 이 부분은 정리해 주시면은 제가 찾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탈장 관련해서는 뭐 어떤 영양소가 필요한지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조사해봐도 답은 나올 것 같지 않고요. 네, 그러니까 요산 수치가 높은 경우에 WX 섭취하시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단백질, 이제 퓨린이 많이 함유된 그런 식품이 이제 요산 대사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뭐 등푸른 생선 같은 거 먹으면 이제 그 생선 안에는 퓨린이 많아가지고 요산이 축적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주의하시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육류를 주의하셔야 되고, 이제 특히 맥주 같은 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런데 식물성 단백질은 유제품 같은 걸 보충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3 지방산은 등푸른 생선에 함유되어 있지만, 네, 퓨린이 제거된 그런 오메가3 지방산이기 때문에 오메가3는 이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네, 관절염의 일종인 통풍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 오메가3는 더 많이 섭취하셔야 됩니다. 어, 네, 당뇨가 엄청 심하신 분은 일단 너무 심하시면은 인슐린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인슐린 치료 받으시면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그러니까 인슐린 치료 받으시고 혈당이 막 떨어져서 저혈당이 된 경우 갑자기 저혈당이 되면 쓰러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주의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어,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셨을 때 혈당이 확 올라가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거 아니고 우리 혈당의 그 대사 메커니즘 자체가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 다 틀리기 때문에 어떤 분은 똑같은 음식을 드셔도 어떤 분은 혈당이 싹 올라가시고 어떤 분은 혈당이 안 올라가시는 분이 계세요. 이건 다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음식을 어떻게 드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개인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셔도 커다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똑같은 조건에서 뭐 예를 들면 조인트 가드나 아니면 글리코다운을 섭취했는데 혈당이 올라갔다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런 분들은 섭취를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필요하고요. 일단은 뭐 인슐린 치료하시고 이제 혈당 강화제 이런 것도 치료 받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는 우리 당뇨 다 아시잖아요. 운동요법, 식이요법 다 하셔야 되는 거 다 아시죠? 운동, 식이요법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 하는데 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음, 혈당이 안 떨어진다. 그러면 그 원인 또 뭐가 있을까? 찾아보면 스트레스 원인입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혈당 수치가 높아져요. 그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나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몸에 당 떨어지는 음식도 식이요법도 열심히 하고, 스트레스도 안 받는다. 근데 당이 안 떨어진다. 그럼 또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숙면을 못 취하셔서 그래요. 숙면을 못 취하시면 당이 올라가요. 네. 그 숙면도 잘한다. 그럼 뭐가 문제가 있을까요? 그러면 스트레스 안 받는데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부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신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신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C와 비타민 B5를 반드시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성조숙증은 여러분들 성조숙증이 단백질 섭취가 성조숙증인 심하게 이거는 동물성 단백질이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성조숙증의 원인은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계에서는 성조숙증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뭐 워낙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성조숙증의 원인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 세 가지 큰 원인이 뭐냐면 비만이에요. 비만과 두 번째는 스트레스, 그리고 환경 호르몬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성조숙증의 원인이 비만과 스트레스와 환경 호르몬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만 주의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만이 되는 건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가 과잉이기 때문에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동물성 단백질도 그 단백질만 한정해서 놓고 보면 단백질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지방과 콜레스테롤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에는 이제 훨씬 더 많은 종류의 그런 환경 호르몬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그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뉴트리 프로틴은 성조숙증 아이들에게 연관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루 중 혈압은 언제 재는 것이 좋을까요? 네, 혈압은 아침에는 혈압이 좀 떨어져 있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럼 너무 이제 아침에 재시면은 혈압이 떨어졌으면 안심하실 수도 있거든요. 혈압은 좀 그냥 규칙적으로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재보시면 좋아요. 재보시고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좀 측정해 보시는 거 좋잖아요. 그다음에 식사를 하시면 혈압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음, 혈압은 이제 대신 이제 똑같은 조건 하에서 매일매일 재서 혈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보시는 것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하루에 한 세 번 정도 재셔서 어떻게 하루 중에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혈압이 높으신다고 하면은 이제 운동하시면 혈압에 도움이 되는 거 잘 아시죠? 유산소 운동이나 근육 운동 도움이 되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하면 혈압이 확 올라가잖아요. 이런 운동은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 고강도의 운동은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간 강도 이하의 운동은 꼭 하셔야 됩니다. 어, 왜냐하면 우리가 혈압을 중간 강도 이하의 운동을 진행할 때 혈압이 약간 상승하지만 음, 운동을 끝내고 쉬시는 시간에는 혈압이 그 전보다 떨어져요. 이거를 이제 PEH라고 하는데요. 포스트 엑서사이즈 하이포텐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중간 강도 이하의 운동을 자주 하시는 게 자주. 혈압이 막 올라갈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중간 강도 이하의 운동을 자주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아메이 오메가3는 모두 RTG 아닌가요? RTG는 이게 이제 RTG 모두 RTG는 아니고요. 이제 우리 소비자들이 전부 다 RTG 하잖아요. RTG는 우리나라에서만 유행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마케팅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RTG가 최신 공법은 맞아요. 그러니까 원래 TG 형태, 그다음에 E 형태, RTG 형태로 바뀌었는데 TG 형태, E 형태, RTG 형태 각각의 장점이 있어요. TG 형태는 천연에 가장 가깝다는 장점이 있고 E 형태는 가장 과학적 근거가 풍부하다. 그러니까 오메가3에 관련된 모든 그런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이 형태의 오메가3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99% 이상이 이제 이 형태의 그런 오메가3라는 거예요. RTG 형태는 최신 공법이고 함량이 높고 흡수율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 RTG는 비용이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고 효과가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함량이 높다라는 거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생체 이용률이나 흡수율은 사실은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생체 이용률이 좋다라는 거는 RTG 섭취했을 때 그게 세포막까지 가느냐를 봐야 되는데 그거를 현대 과학이 RTG 오메가3를 섭취해가지고 그 오메가3가 세포막까지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검증할 수가 없어. 생체 이용률이란 건 뭐냐면 내가 100을 먹었는데 혈액 검사할 때 80이 들어가 있더라. 혈액 검사에서 혈액 중에 80이 있더라. 그럼 이게 생체 이용률 80%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혈액 중에 있다고 해서 그게 생체 이용이 잘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마케팅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RTG 오메가 그렇게 막 너무 좋다라고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RTG 오메가가
RTG 오메가 100%인데 가격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음. 근데 RTG 근데 그런 기준 없거든. RTG가 1% 들어가도 우리 거 RTG라고 하면 그걸 단속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요. 그 기준이 아직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다 RTG라고 하는데 가격은 10,000원, 뭐 20,000원 하는 거죠. 거기 너무 현혹되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각각의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등푸른 생선을 직접 먹는 건 나쁜 건가? 그게 TG 형태인데? 그건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제품을 어, 그렇게 그 미국에 생산하는 제품들 RTG라고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네, 오메가3는 마린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TG, E, RTG 형태가 다 섞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대표님. 오늘 네. RTG까지 네, 대답을 그렇게 할까요? 네, 그래야 네. 마무리하고 네, 이거 하다가 네. 우리 모두가 잠 못 드는 밤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네, 저희가 네.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쏙쏙 예, 쉽게 알려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열정적인 강의 감사드리고 네. 오늘 또 저희가 9월 마지막 또 미팅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 SP 갈 때 많은 PB가 모자랐는데 제가 오영호 스폰서님의 응원을 듣고 마무리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오늘 마지막 이 미팅의 마무리는 오영 스폰서께서 저희 남아있는 이 모든 리더님들께 응원의 또 목소리를 들려주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폰서님.